자,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8일 원지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축일에, 예전엔 사제서품식도 이날 많이 했었죠. 원지 없으신 성모님 축일에 우리 흠없는 농법, 유기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이거 다 녹음했는데요, 플레이를 안 눌러가지고 다시 녹음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해수면 상승이 가장 빠른 곳이 어딜까?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요. 어디가 1위여도 다 안타까운데요. 제주도가 1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주도에 놀러 가시는 건 좋은데, 제주도가 지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요. 아주 빠른 속도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국토를 좀 지키는 여행, 에너지도 적게 쓰고 좀 너무 소비적이지 않은 이런 여행 문화를 우리가 좀 만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행 가면요, 너무 소비적이 돼요. 사람이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도 막 안 먹던 거 사 먹고 쓰레기 막 버리고 그렇게 되죠. 제주도를 지킵시다. 자, 오늘 유기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후위기와 유기농업이라고 제목을 제가 썼는데, 기후위기가 탄소 배출이 늘어나서 지구가 뜨거워져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게 유기농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유기농업이 왜 관련이 있냐면, 생명이 순환한다고 하죠. 먼저 유기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유기물로 농사를 짓는 게 유기농법인데, 생명체, 사람, 나무, 배추, 소, 이런 동식물 안에 있는 물질을 유기물질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탄소를 중심으로 한 유기물질이 있으면 그게 생명체 흔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자, 이게 어떻게 순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모든 동식물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유기물질이 계속 축적이 되겠죠? 그럼 땅에서 그 유기물질들을 바탕으로 식물이 자라요. 햇빛에서 물론 에너지가 오니까 태양 에너지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죠. 태양 에너지로부터 시작된 생명체가 자라면 동식물이 그것을 동식물이 아니라 먹습니다. 누군가가 먹죠. 풀을 먹으면 그게 우리 몸 안에 축적이 되고 에너지가 돼서 살다가 다시 배설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것이 토양의 거름이 되어서 또 거기서 식물이 자라고 이런 순환을 말하는 건데요. 자, 이런 생명의 순환 안에서는 자연 이 대기 중으로 탄소 배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토양 자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유기물질이 계속 토양 안에서 순환하기 때문에 지금 화학농법을 쓸 때처럼 이게 강이나 바다로 흘러나가서 그게 대기 중으로 아산화질소 형태로 퍼져나가는 그런 작용이 많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유기농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굉장히 빠른 길 중에 하나라고 이 얘기를 해요. 자,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유기농 채소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야, 유기농이 생산량이 못 맞출 텐데, 그거 유기농으로 농사 지으면 그 사람들이 다 먹을 양이 되나? 가격이 비싸가지고 그거 몇몇 사람만 먹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그거 시간 지나면 다 농약 같은 거 다 씻겨 나가기 때문에 건강에 별 차이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유기농법이 탄소 배출량이 많다든가 이익보다 해가 더 많다든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술자리에서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유력 일간지의 기사로 막 나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런 기사를 왜 쓸까를 생각해 보면 유기농이 확대되지 않으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굴까? 농약을 만드는 회사? 비료를 만드는 회사일 텐데, 농약이나 비료 만드는 회사 중에 다국적 기업도 되게 많거든요. 되게 큰 회사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큰 회사들이 국경을 넘어서 편하게 장사하고 싶어서 만든 게 세계무역기구의 형태인데, 특히 농업이 그렇거든요. 그 거대 기업들의 이익과 이런 유기농이 별 쓸데가 없다는 기사들 사이에는
아무 연관이 없겠죠. 제가 필요 없는 의심을 좀 많이 해요. 자, 쿠바를 예를 들어 볼게요. 쿠바 예를 왜 드는 거냐면 유기농은 생산량이 정말 유기농으로 하면 줄어드나? 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1990년대 미국의 봉쇄 정책이 있었습니다. 자, 쿠바가 왜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는 막 복잡한 얘기니까 아무튼 결과적으로 미국이 쿠바의 국경을 닫아버린 거예요.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못 들어가. 러시아도 중단을 지원했어요. 러시아도 90년대 되면 힘들잖아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쿠바가 당황했죠. 우리 화학비료 다 수입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쿠바가 어쩔 수 없이 유기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이제 먹거리가 못 오는 상황이 되니까 도시에다 다 그냥 텃밭 만들어가지고 도시농업을 하게 된 거죠. 유기농으로.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처음에 2년, 3년은 생산량이 줄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토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순환 구조 때문에 땅 속에 유기물질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났어요. 이게 뭐 몇 배로 늘어났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유기농법을 짓기 전에 쿠바의 식량 자급률이 45% 정도였는데 이게 90%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생산량이 늘어났네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미국이 유기농 제품을 많이 먹죠. 많이들 드시는데 소비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유기농 제품을 먹습니까? 그러면 나는 돈이 좀 있고 건강도 좀 신경 쓰이고 해서 좀 비싸지만 유기농 제품을 먹습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유기농을 먹는 사람들, 소비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생태적인 삶에 있어서 생태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복음적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생태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적인 삶을 살 때 유기농 식품을 먹는 것이 가장 기본 아닌가요? 라고 대답을 해요. 자, 미국은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엄청나게 지원해요. 지원한다는 게 박수를 치면서 야 화이팅! 이런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돈을 대줘요. 유기농으로 농사를 전환하고 싶으십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다 도와주고요. 주변의 환경,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의 농법을 막 가르쳐줘요. 그리고 주변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면 지원비를 막 대주고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직접 지원을 해요.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땅을 가진 사람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농사를 짓는 농부를 지원해요. 이거는 빨리 좀 개선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막 땅 투기해가지고 막 건물 짓고 막 짝짝꿍 해가지고 건물 지어서 돈 남기고 농사 안 짓는 땅에다가 땅 주인이라고 또 돈 보태주고 막 이런 게 우리 농민들이 볼 땐 정말 답답한 현실인데요. 아무튼 경제적으로 직불금 지원도 해주고 만약에 제가 땅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농사를 유기농으로 농사 짓는 사람에게 땅을 빌려주잖아요. 그럼 저한테 정부가 지원금을 줘요. 좋은 일 했다고. 소비자들의 인식도 그렇고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농부들에게도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 땅에서는 유기농법, 우리농운동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냐면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기농으로 농사 지으면 오히려 탄소 배출이 늘어납니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자꾸만 의심이 드는데 거대 기업들의 이익과 관련이 없이 그런 기사를 무지해서 쓰는 건지 막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건강에 별 도움도 안 되고 뭐 생산량에는 줄어들고 오히려 뭐 재배 면적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오히려 안 좋고 막 이런 얘기들 때문에 유기농 산물을 찾는 사람들이 주춤주춤하게 자꾸 만들어요. 그러는 사이에 유기농으로 농사 짓던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대한민국은요 선진국 중에서 비료 쓰는 양이 단연 1위예요. 단연 비료 킹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런데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훌륭한 분들이 여전히 많죠. 예를 들면 가톨릭 농민의 회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자, 유기농 인증 제도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행이죠.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면 유럽은 유기농법을 인증할 때 과정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땅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농사를 지었는가 하는 전 과정을 다 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 행정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 과정을 검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농부와 소비자와 그것을 지켜보는, 검증하는 어떤 조직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같이 가는데 이렇게 하려면 힘들죠. 힘드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야,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그냥 생산물 가져와. 뭐 쌀, 뭐 포도, 뭐 배추 가져와. 그래가지고 거기 농약이 있나 없나 성분 잔류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녹양동에 다 배추를 농사를 짓는 마을인데 제가 굳게 어느 날 신부님의 강론에 깊이 감동돼가지고 복음을 읽고 야,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서 소비자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고 나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열심히 살았어요. 땀을 흘리면서. 남들이 막 그러죠. 아이고 약치면 편한 걸 뭐 이렇게 애를 써. 그럴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풀 뽑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농약과 비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내 밭에만 땅으로 뿌리는데 그게 땅 속에 무슨 벽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 밭으로만 안 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서로 주거든요. 대기로도 영향을 미치고요. 뿌리니까. 그러면 나는 정말 정직하게 농사 지었는데 결과로 유기농을 인증하는 제도 아래서는 당신 약 쳤구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농민들은 너무 힘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정말 땀 흘려 생산한 농작물을 헐값에 그냥 파는 거예요. 농협에다가. 자, 우리가 우리농 운동을 하고 있잖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소비자들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농에서 물건을 사는 이 행위를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건강하게 좀 살고 싶다. 좋죠. 나쁜 거 아니지만 나는 돈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환하는 거예요. 바른 먹거리로 전환해서 물론 육식은 전환돼야 됩니다. 지금처럼 육식을 먹으면 안 되고요. 적어도 10분의 1, 뭐 20분의 1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육식은 많이 줄여야 되고 전환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식을 전환시켜 가는 건데, 바꿔가는 건데 그걸 회개라고 하잖아요. 생태적인 삶에 대한 갈망,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정말 생태적으로 복음적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 그 마음에 동참하는 운동인 거고요. 이것이 농부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 땅을 지켜서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커다란 어떤 운동인 거죠. 그 안에 우리가 나는 소비자로서 이 거대한 운동에 전환되어 가고 있는 운동에 참여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난 좀 건강하게 돈 좀 더 주고 비싼 거 좀 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농과 유기농 운동에 우리가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12월 달에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좀 많이 써야 돼가지고 이 영상을 계속 매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